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네, 금요일의 코너 글로벌 Y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또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들어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몸이 커서 마음이 든든해서 살 빼려고요. 네,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을 했던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이제 명품샵에 갔던 게 논란이 됐는데. 이 리투아니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후속 보도나 추가로 보도된 내용이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리투아니아 언론 보도가 사실은 그 명품샵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랑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해서 나온 기사였거든요. 거기는 자랑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자랑할 만해요. 아유, 근데 그 브랜드가 이제 우리 국민이 다 알게 되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제 네. 거기가 명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명품 두브롤리에. 편집샵이 됐다는 네. 편집샵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자체가 무슨 리투아니아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게 아니고 그냥 명품 모아놓은 편집샵에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고 270만 명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한 30%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사실 그런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 하면 굉장히 큰 나라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큰 나라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영부인이 특별히 우리 명품 샵을 찾아주셨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고, 자, 대한민국의 영부인도 방문한 샵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오십시오. 이런 홍보의 의미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이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비서실에서의 그 후속 조치가 늘 아쉬워요. 옛날에 그 바이든이니 무슨 난리면이니 그때도 그랬는데 좀 국민이 들었을 때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외교적 차원이나 아니면 뭐 호객 행위 말도 안 문화탐방 얘기도 있었어요. 문화탐방이라고 하는 등 문화탐방이면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리투아니아의 어떤 전통을 그렇죠. 거기를 볼 수 가야죠. 있는 곳을 가야죠. 근데 그 무슨 명품 샵이 무슨 문화 탐방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무슨 뭐 호객 행위 말이 돼요? 그거 더 큰일 날 일이지. 대통령 동선이 경호에 문제가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발 좀 그런 그 어설픈 설명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더 욕을 먹잖아요. 예, 저는 그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네. 반복이 되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무서운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해명을 곧바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하나를 거쳐요. 네. 자, 그렇다면 원래 상식적인 언론의 역할이라면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직접적으로 듣는 언론이 먼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사실은 비판을 해서 조목조목 다시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끊어줬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어느 순간 다 방기해버리고 무조건 받아쓰기 하고 다 전하기만 했죠. 그렇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단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도 언론이 중간에서 아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메시지의 문제, 언론의 문제 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국제 뉴스를 여기 코너에 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제 뉴스하고 이제 외신 분석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경제력, 국방력,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이런 성숙도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국제 이슈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소식을 항상 외신을 통해서만 뭐 어디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다더라. 뭐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편이에요. 그렇게만 이제 익숙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국내 이슈에 있어서 국내 언론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외신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이제 외신 보도를 많이 이제 가지고 와서 합니다만은 외신 물신주의에 빠져요. 외신이 뭐 했다 그러면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네.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뭐 국내에서 안 믿으면 외신이 말했다 그러면 믿고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러다 정말 그 외신 물신주의에 빠진다는 거 이게 이제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이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서도 국내 언론을 더 이상 믿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외신이 뭐래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외신이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참 난감한 게 뭐냐면 이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만 이 정부를 낱낱이 민낯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정말 전 세계 소식을 다 알듯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소식을 그렇게 속속들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 상황이 다 다른 나라에도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외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저 진짜 좀 쓴소리 좀 해야 되는데요. 외국의 주류 언론들은 한국이 더 이상 어떤 핵심 국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국제 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그냥 미국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 또는 미국과 일본의 그냥 부록으로 딸린 것처럼 같은 입장을 내는 나라로 이미 치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외신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상황이 되게 씁쓸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변수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예. 그냥 미국이 어떻게 하면은 한국도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지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신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그 특징으로 보이는 것이 다극화되는 그런 양상이 보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미국 우방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더 이상 이제 미국을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서아시아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친미 국가지만 미국의 현 정부하고 뭔가 안 맞을 때는 틀어질 때는 등을 돌려버려요. 네. 그러면 이번에 나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 바이든 정부하고 뭐가 사이적으로 삐끗삐끗하니까는 안 만나버려요. 오히려 중국을 먼저 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서둘러서 불러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모양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는 그 우리 국익에 맞지 않으면은 혹은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관계에 맞지 않으면은 그래 그럼 우리는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보여주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랑 연결되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진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현장 취재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언론이 몇 군데가 보니까 취재를 배제시켰어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약간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 같은 경우는 빼버렸죠. 예. 이런 것이 저는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어민들도 반대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일본 어민들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도 일본에서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해롭지 않으면 왜 어민들 지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본 어민들은 지원하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쩌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한국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어디 있어요? 일본 정부도 안 하고 한국 정부도 안 하고 그럼 누구한테 해야 그러게요. 돼요? 우리 어민들은 누가 지원해 주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요. 사실은 저는 앞서서 연결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일본 언론 자체도 우리 언론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다가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서 이걸 일본 언론이 가져다가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일본 어민들을 한
이제 따로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 이게 한 트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트랙으로 뭘 하고 있냐면은 최근 들어서 국제 여론전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미 뭐 다른 나라들은 IAEA라든지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네. 특별히 이 나라와 이제 거리가 있는 일본과 거리가 있는 나라에서는 그냥 소 닭보듯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중국 정부, 홍콩 정부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 그렇죠. 이건 구분해야 돼요. 정부가 아닌 정부가 국민들. 아닌 국민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국민들을 잠잠하게 만들 사람들은 누구다? 한국 정부를 뒤로 물밑에서 계속 압박하는 건 압박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사실 굳이 압박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네.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 남은 게 뭐죠? 괴담이랬잖아요. 예, 괴담. 괴담이라고 맞아요. 그러고 괴담이라고 가짜 뉴스라고 했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 언론사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 남은 건 니들이야. 니들이 보도만 잘해주면 반대 여론 잠재울 수 있어. 이러고 한국 언론들한테 마치 선심 쓰듯 직접 오셔라 현장 방문하셔라 네. 신청하셔라 했는데 결국은 한겨레하고 MBC를 제외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신랄하게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쿄전력 측에 문의를 해요. 이 언론사들이 도대체 우리가 배제된 이유가 뭐냐. 네. 근데 도쿄전력이 이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어떻게 없겠죠.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마땅히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냥 그건 어떻게 거죠. 말해 그걸. 내 맘이야. 아니 꿀릴 게 없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내 맘이야. 그러니까 이 예.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어떻게 봐야 중국 될지. 정부의 그 조치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게 있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그래서 일본산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일본산 전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엄격하게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방사능 검사 요구는 했지만 자신들이 그 더 엄격한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일본 수산물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은 이거를 방사능 검사를 시작하면 이게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막 일주일 걸려버린다. 그 이게 어떻게 그 소비자한테까지 식당까지 전달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일본 식당이 일본산 그 수산물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 있는 일본 식당이라든가 혹은 하여간 일본 수산물을 사용했던 수입했던 그런 상점들은 그 식당들은 결국 다른 나라 것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걸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이런 조치조차도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뭔가 국익을 위한 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방법들 쓰거든요. 신선식품들은 정말 말 그대로 빨리 통관이 돼야 되잖아요. 네. 통관이 신속하게 되는 게 핵심인데 저희가 이거 하나하나 다 검사해야 돼서요. 왜? 인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 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꼼수가 담긴 전략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일본 수산업자들 입장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서 저희 그 통관 절차를 기다렸다가는 그냥 돈도 못 받고 자기 물건 버리게 생겼으니까 그냥 아예 미리 지레 겁먹고 단념을 한다는 거고 자 중국 정부가 이거는 사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강하게 해양 방류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 정부는 자 그러면 저희랑 협의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국 정부가 딱 하는 말이 있죠. 아니 왜 해양 방류라는 걸 선택지를 놓고 너희랑 협의를 하냐. 예. 그건 협의가 아니다. 협의가 아니 결론이 정해졌는데 그게 무슨 협의야 때려쳐 이러고 중국 정부가 안 받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내부의 식당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부가 일단 이 결정을 내렸다. 그럼 발빠르게 거래처를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거래처라는 게 이게 사실 웬만해서는 안 바꾸거든요. 네. 근데 거래처를 한번 바꾸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빨리 정부 방침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었는데 예. 중국이 이제 이런 조치를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이 수입업자들도 수입처를 빨리 다른 나라로 유럽이라든가 이게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엄청나게 지금 일본에 타격이 되거든요. 그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왜 이런 전략이 없냔 말이에요. 왜?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좀 안타깝고 답답한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중호우로 이번 한 주 온 나라가 좀 힘들고 슬픔에 잠긴 한 주였는데 이 기후에 따른 재난이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닌가 봐요. 지금 기상이변, 폭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뭐 캐나다 산불은 지금 캐나다 전역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6개월째 지금 산불이 그냥 계속 활활 타고 있어요. 왜 안 꺼지는 걸까요? 일단은 뭐 수천 개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게 수백 개인데 중요한 건 거기서 또 절반 이상은 아예 접근조차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넓은 캐나다의 전역이 다 산불 피해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산불 소식을 전한 지가 언젠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 산불이 캐나다에만 있느냐? 저희가 사실 뉴스에 안 나온다고 그게 꺼지거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째 최근 들어서 매년 여름만 되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아니 유럽 사람들도 여름이 되면 다른 데로 가시는데 우린 유럽으로. 예, 지금 큰일 납니다. 40도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게다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어디든 실내만 들어가면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아니 유럽도 자주 다니시잖아요. 제가 이제 90년대에는 공부하러 갔었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 일하러 가고 그러는데 이 한 30여 년 사이에 유럽이 정말 저는 피부로 느끼잖아요. 원래 옛날에 90년대 가면 유럽은 정말 기후가 좋은 곳. 여름에도 그렇죠. 안 덥고 네. 겨울에도 안 춥고 정말 살기 좋은 거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한국보다 더 더워요. 아니 지금 평균 기온이 40도대 육박한다는 게 그렇죠. 뭐 딱 하나 좋은 건데 여름에 좀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습한 그거 없다는 거 그거 하나는 뭐 그대로이지만 기온 자체는 너무 우리나라보다 너무 더워져 가지고요. 지금은 도저히 근데 지금 에어컨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도시 이렇게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이 이걸 함부로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지어서 밖에 외벽에 그 실외기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 사실 좀 보기는 싫잖아요. 근데 안에선 시원하고 좋은데 그렇죠. 밖에서 좀 외관이. 근데 이거는 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걸 설치를 못 해요. 외관상 너무 안 좋잖아요. 그게 프랑스 다 규제가 걸려 있는 거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저도 프랑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었는데 못 설치했어요. 저 건물에서 반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했거든요. 너무 더운데 에어컨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는 현실. 예.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좋은 얘기인데 일단 우리 급한 거부터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덜 심각한 편이고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대부분의 그 전 세계에서 기후 변화는 그래 나중에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그렇죠. 이제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매년 계속 기록 경신하는 거. 그러니까 매년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 더워요. 내년은 더 더워질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됐고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폭염이 오면은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가뭄, 홍수, 산불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재난 상황을 또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가 지금 남부 쪽은 40도가 넘어서 폭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부 쪽에는 10cm가 넘는 우박이 떨어져요. 참 한 나라 안에서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프리카 쪽은 가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곡물 뭐 재배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곡물 먹일 식량이 없으니까 가축들은 그냥 말라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못 살겠죠. 먹을 물도 없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고. 오늘 국제 뉴스가 이렇게 다 답답하고 힘든 소식이 많은데 그래도 이거 빨리 짚어볼게요. 온실가스 1, 2위 배출 국가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의 방중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6일부터 19일까지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뭐 기후 특사니까 외교 문제 말고 우리 기후 위기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중국이 아우 좋지. 근데 우리는 외교 문제와 병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케리 특사가 가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특색 환경 정책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특색은 시진핑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국제사회 눈치 볼 필요 없어. 다른 나라가 왜 우리 내정에 간섭해? 우린 우리 식대로 할 거야. 이게 중국 특색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의 방중 소식 우리가 챙겨보고 있었는데 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미국이 지금 그 존 케리 기후 특사까지 포함을 해서 고위 공무원이 세 번째죠. 예, 방문과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무장관이 맨 처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장관, 그 다음에 기후특사 이렇게 세 명째인데 미국이 이미 그 옐런 그 재무장관이 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디커플링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거는 양국이 다 손해 보는 큰 일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실은 미국의 그 내부에서도 미국 내부에서도 디커플링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이 학자 그룹에서나 제야 그룹에서 괜히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에 의해서 좀 너무 그 섣부르게 네. 그 접근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중국하고는 다르죠. 중국은 뭐 모든 것이 통제하면 다 그대로 가는 거지만 네. 미국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그렇게 해도 재계 인사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별도로 이제 중국을 가고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제 전략을 쓰죠. 그 재계 인사들 같은 경우에 거의 국가 정상급으로 이렇게 맞이하면서 대우를 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고 자리 배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 오는데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앉혀주고 동등하게. 특이했어요. 국무장관 오면 저 밑에 앉혀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그 재계 인사들하고 별개로 완전히 이중 네. 트랙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서 미국 정부도 조금씩 그리고 유럽에서도 계속 경고 신호를 보냈거든요. 디커플링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독일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미국도 이제는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아예 공식적으로 예.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이제 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을 철회를 사실상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기후 특사로 간 존 케리 특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 그 중국과의 대화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어떤 릴레이를 이제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당연히 그거를 그 간파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는 다 좋은데 우리는 그 모든 것 정치적인 것부터 이제 풀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짓고. 그렇죠. 그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근데 그건 그런데 일단은 기후 이건 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이번 존 케리 특사가 무엇인가를 해결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사실상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이 달랐기 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그 당장 들어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도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래 그것부터 하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앞으로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대화는 지금까지 한 2년여 시간 동안에 비해서는 더 네.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일단은 교류 자체에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년에 또 미국 대선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중국 측은 오히려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20일 날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이 사실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도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부르르 했어요. 부들부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헨리 키신저 전 장관은 말 그대로 민간인 신분인데 그렇죠. 민간인은 만나주면서 왜 미국 정부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미국은 지금 애가 달아 있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예, 더 아쉬운 쪽이 미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상황 판단 안 되고 미국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외교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곡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서 빵과 과자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흑해 곡물 협정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하시죠. 네. 자,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아래쪽에 흑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예. 이쪽이 사실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라는 별명답게 여기서 재배된 수많은 곡물들이 흑해를 통해서 선박으로 운송이 됐단 말이죠. 수출이 예. 엄청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떡하니 여기를 막았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뭐 하는 거야? 예, 이러면서 이제 막으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어떡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이제 육로라든지 유럽의 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라는 주요 거죠. 루트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세계의 곡창지대가 떡하니 막히다 보니까 사실은 유럽 그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기아국들. 그러니까 세계 식량 기구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구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세계 식량 기구가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다가 이제 밑으로 푸는 거죠. 아프리카 그렇군요. 쪽으로. 근데 제일 먼저 그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유엔하고 튀르키예가 중재를 해가지고 저기 곡물 운송 협정 맺읍시다. 여기 네. 선박 좀 봐줍시다라고 네. 해가지고 러시아를 꼬셨어요. 자,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본인들도 뭔가 요구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네. 자, 지난 5월에 맺은 게 17일 날 만료가 되는 거였는데 러시아가 떡하니 우리 안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연장 안 할 거야. 이유가 뭡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 새벽에 러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크림반도, 크림대교, 예, 크림대교,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죠. 네. 19km에 이르는 거기를 처음에 탁 그 완공이 됐을 때 푸틴이 너무 좋아했죠. 예, 집차를 몰고 쫙 지나가는 그런 트럭 몰고 예, 엄청났죠. 근데 거기를 지난해에도 공격을 한번 받았어요. 네. 그런데 17일 날 새벽에 수중 드론에 의해서 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날 보복 공격을 하면서 이제 이 곡물 협정도 파기가 됐는데 물론 러시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해 곡물 협정과 크림대교가 공격받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우리가 이 협정을 파기한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 너네 그거 해주면은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도 수출할 수 있게 제재 풀어준다고 했잖아. 그거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러시아 암모니아 수송관을 가동 재개하자. 근데 러시아도 이제 돈을 벌어야겠으니까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러시아 측에서는 아니 그쪽에서 하나를 내가 들어줬으면 내 것도 들어줘야 되는데 내 거 안 들어줬잖아. 내 거 들어주면 나도 바로 다시 연장에 합의를 할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데 왠지 크림반도와 연결이 되는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크림반도라는 곳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원래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따로 있고 그렇죠. 타타르족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이 따로 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과거 소비에트 연방 당시에 그러니까 초기죠. 20세기 초기에 소련이 편입을 시켰고 그렇게 있다가 근데 후르츠초프 서기장 때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이걸 또 우크라이나로 띄워줘 버렸어요. 근데 크게 보면 한 나라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가나 뭐 상관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가 인천에 있으나 그 김포에 있으나 다 우리 땅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갈라지니까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예.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 것이고 현재 이제 그 러시아가 그것을 그 땅을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크림반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져가니까 그 원래 원주민이 있는 타타르족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에 그럼 우리도 뭔가 좀 그 민족적인 소원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기회 아닐까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게릴라 활동을 하는 그 활동 중인 그 군인들 중에서 타타르족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 복잡해진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그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뭐였냐면은 이 부르기를 전쟁이라고 안 부르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별거 아니야. 그냥 하던 일 해. 그냥 우리 잠깐 가서 주무르고 올게.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도 그 러시아의 부층이
드론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거 전쟁인가봐 이런 거를 처음 이게 그러니까 국경선이 아닌 러시아 수도까지 그 영향을 받는 네. 그런데 이 크림반도 같은 경우가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참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크림반도로 피서를 갈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로 피서를 가요. 아니 휴양지라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 원래는 휴양지 상황에 그렇지만 어떻게 전쟁 상황에서 지금 거기를 예.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를 이번 여름에 피서를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다리가 끊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이 사람들 피서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전쟁에 대해서 별일 아니라고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지난해에 그 폭파가 됐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계속 숨겼죠. 우리하고 관련 없어 했다고 했다. 나중에 얼떨결에 우리가 했다고 시인을 그렇죠. 해버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얼떨결에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그 언론인한테 속아가지고 네. 잘못 말한 건데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너네 속지 마 지금 전쟁 중이야 무슨 뭐 어디를 좀 피서를 온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그 테러 행위 그래서 민간이 죽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비난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예.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이런 전쟁터로 이해가 잘 안 되는 휴가를 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어차피 완벽하게 인터넷이랑 언론이 통제가 되는 나라잖아요. 예. 이런 의견쯤이야. 그럼요. 그래서 언론을 먼저 때려잡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을 때려잡는 정치인이나 이렇게 국가 지도자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예, 독재하겠다는 거죠. 예. 이것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이제 뭐 아까 흑해 곡물 협정으로 인해서 뭐 곡물값이 이제 오르게 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저도 빵과 과자 워낙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빵값 뭐 이런 과자값이 오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난해에 그 처음 그 전쟁이 발발 직후에는 정말로 밀가루, 옥수수 그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나오는 모든 빵 이런 것들이 가격이 확 굉장히 이제 뛰었었죠. 예. 근데 그때만큼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인상 이거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난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에 만약 그 수준을 올리면 진짜 국민들의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질 겁니다. 그렇잖아도 예.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